49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대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판을 흔드는 다양한 변수와 충북의 민심, 앞으로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 하나 쪽에 마음 쏠리면 그 사람이 실수해서 또 문제 생기고, 또 마음이 다른 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도 문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찍어줄 사람이 사실 없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누구 하나 딱 골라서 뽑아줘야 되는데 지지하는 분은 사실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안개 속 같은 민심.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앞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앞에 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재명 그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국민지원금 같은 거 그런 게 우리한테 딱 와닿잖아. 마음에 드는 그 넘지만은 그래도 국민당인가 거기서 돼야 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 충북의 민심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대선 전국, 한 끼 시사에서 충북 도민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20대 대선 족집게 분석 시작합니다. 교수님, 이제 20대 대선이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그 대선 레이스, 대선 전국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까지 그 대선 전국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당이 이제 팀플레이를 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보다는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측근들 중심으로 해서 매우 그 개인 플레이 위주로 가고 있고 개인의 그 비리라든가 가족 리스크 위주로 검증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이제 그 후보자의 정책의 면, 그다음에 미래의 비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충북의 민심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충북이 캐스팅 보트다라는 이야기 선거 때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의 민심이 그 전국의 그 민심을 바로미터다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충청북도의 인구 구성 자체가 이념적 지형이라든가 세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처럼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인구 구성 측면을 봤을 때 그 말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면 제천, 단양 이런 쪽은 사실 경상도 지역 출신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요. 지난번 대선 때도 괴산, 충주, 제천 이쪽은 홍준표 지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또 이 북부 지역 음성 진천 쪽은 수도권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고, 또 이 보은 옥천 이쪽 분야는 청주 이쪽 분야는 이 충청남도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그 득표 경향을 보였고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선 결과를 살펴보면 충북의 민심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13대부터) (19대) 대선까지 충북의 표심대로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충북의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대권 주자들과 선대위의 러브콜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선거 때마다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충북 홀대론, 내지는 더 넓혀서 충청권 홀대론이 있어요, 늘. 그렇죠. 어느 정당 또는 어느 후보자가 당선이 되더라도 수도권은 상당히 이제 우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영호남 지역은 이제 그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좀 우대하는 경향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그 지형에 있는 게 이제 충청권이죠. 사실 충청권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억제해서 공장 총량제라든가 해서 수도권을 규제할 때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청권은 원래 타겟으로 한 정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규제에 대한 그 부산물로서 이제 충청권이 발전해 온 경향이 많아요. 지리적으로 국토 중심에 위치한 충북은 선거 때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민심을 나타냈지만 지역 발전 측면에서는 홀대를 받아왔다는 것이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이제 이번 20대 대선 어떤 레이스를 보고 지난 과거 대선들하고는 굉장히 뭔가 좀 다르다, 양상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 과거 대선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대선 재수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 4년 전에 한번 개인적인 문제는 검증이 됐거나 또는 상당 부분의 그 사람의 인식이라든가 정책의 방향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이번에는 그 양당 모두 처음 나오는 후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 위주로 공격을 하게 되고 국민들도 이 개인적인 측면에 대한 검증이 사실 안 이루어졌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서 수많은 보도들은 쏟아지고 있고. 예, 근데 서로는 난무하는데 검증의 그 확실성, 검증의 타당성은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소위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뭐 타당하게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장동 게이트 잠시만요.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죠. 말씀부터 계속하세요. 말씀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야당 의원을 통해 법여권 인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고 있으면은 뭐 대라 이 말이에요.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검증이 뜨거운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게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민의힘 같은 경우에 선대위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당대표하고 후보 간의 갈등도 있었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선대위가 개편이 됐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 보니까 당선됐다고 보고 이미 처음부터 권력 투쟁을 한 거죠. 당내에서 파워 게임이었다? 예, 그렇죠. 당연히 파워 게임이죠. 이준석 대표를 교체해야 된다. 또는 뭐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 투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최근 이제 그 대기업 오너가 개인 SNS에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쓰면서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비하되기도 하고, 이제 유력 후보가 그걸 또 이제 활용해서 뭐 캠페인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만,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멸공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윤석열 후보는 신세계그룹의 대형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매한 사진을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는데요. 이에 윤석열 후보는 가까운 마트에서 자주 먹는 멸치와 콩을 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정당은 좌클릭을 해야 이기는 거고요. 진보 정당은 우클릭을 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익 정당에서 더 우클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과연 선거 전략에서 득이 될 것인가, 그런 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큰 이슈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까지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민심도 이제 출렁였단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그 정당 지지율 30% 정도를 양쪽이 다 갖고 있을 뿐이지 40%를 넘어서거나 이런 그 확장세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거대 양당 모두 중도 표심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번에 걸쳐 KBS 청주가 조사한 충청북도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충북 대선 풍향계는 오차 범위 내에서 거대 양당 후보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11월, 11월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나요? 네. 11월 조사, 12월 조사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접전인 건 맞습니다. 각주자는 벌이고 있습니다만 11월과 12월에 상황이 좀 바뀐 느낌이 듭니다. 그 정반대로 된 거에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11월 달에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흐름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올라타 있다. 근데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양 후보가 캠페인을 전개했던 시기인데 공교롭게도 두 후보가 좀 대비가 됐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12월 동안에 굉장히 리스크 요인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크게 터졌죠. 배우자 학력 경력 위조와 관련 허위 이력 기재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에 직접 사과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의혹이 보도된 지 4시간 만에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가 올라간 게 윤 후보가 빠진 게 더 크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윤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더 크게 작동한 거고요. 그래서 윤 후보 쪽에 빠진 지지층이 일부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간 거고요. 일부는 판단 유보층, 잘 모르겠다 쪽으로 오고 또 일부는 이재명 후보한테 옮겨간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막말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12월에도 있었습니다. 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어려운 사람을 더 돕는 것이 자유주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좋아했던 2030의 지지표가 안철수로 빠진 겁니다. 여론조사 두 개가 이렇게 반전된 거에 가장 큰 요인은 2030인가요?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요. 딱 데이터가 드러나죠. 지난번 11월 달에는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25대 19.5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31.6대 16.0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2등을 안철수 후보가 차지합니다. 20대에서. 충북의 18세에서 29세 연령층의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았고 안철수 후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충북은 전체적인 판이 돌아가는 거에 늘 민감하거든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충북은 충북만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공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인식, 이미지가 바뀌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지지율이 올랐을 때 충북의 오히려 민심도 움직일 수 있다. 전국판이 움직여야 충북의 민심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도 좀 더 예를 들면 그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뭐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쳐들면 역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모드를 선대위가 구성해야 하고. 여전히 결과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민심은 호감도로 좌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충청도에서 조사한 거지만 사실은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것의 평균값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 것만큼 이재명 후보가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조금 확보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 이것은 그 이념적 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후보에 대한 그 호감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많은 매체에서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의 그 가정 리스크가 그대로 이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하루에도 몇 건씩 이렇게 이슈들이 뭐 당을 떠나서 후보를 떠나서 이슈가 생산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슈들이 소위 그 공약이라든가 정책과 관련된 이슈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다루기에는 좀 작은 규모의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보면 세대 갈등이라든가 지역 갈등이라든가 또는 뭐 성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각 후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 해결이라는 측면보다는 특정한 갈등을 이용해서 나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쪽에 매몰돼 있거든요. 뭐 지역 이슈 같은 것들, 뭐 지금 지방 분권이랄지 그런 것 목소리가 대선 후보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최근에 새로 등장한 세대 갈등이나 또는 뭐 성별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지역 갈등은 매우 고착화되어 있고 자기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전국을 상대로 한 그 공약들이 많이 줄었어요. 공약이 보이지 않는 대선 전국. 충북도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세종 때문에 청주에 개발된 게 하나도 없는데 집값이 너무 뛴다거나 뭐 조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세종에 이제 휩쓸려 갖고 너무 이제 거품 같은 느낌? 저희 육거리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과 좀 애정 좀 가지고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에 낙후된 지역들도 많고 개발이 워낙 좀 안 된 지역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균형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상 6개월. 충북 지역 관련 대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을지 거대 양당에게 같은 시간을 할애해 들어봤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제1호 공약으로서 충청권 메가시티와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두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청주 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우리 충북의 인재 양성을 위한 AI 영재 교육, 영재 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융성시킬 수 있는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도 있고요. 바이오 어떤 전문 인력 센터를 구축을 해서 바이오 인력을 많이 훌륭한 인재들을 개발하는 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그런 안이 반영된 충청권 광역 철도망 사업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시설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나 반도체, 수소 등 이런 미래 신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국가산업단지도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들춰낸 지역의료 불평등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충북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충북대병원 한 곳뿐이고 닥터 헬기도 없습니다. 때문에 안타깝게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충북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기초자치단체의 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북부 지역에 또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종합병원 규모의 어떤 공공의료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좀 더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우리 도민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농촌 지역 공공의료시설을 확대해서 지역 간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오송의 제2국립암센터를 건립하고 첨단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쓰레기의 18% 정도를 청주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북이면 일대는 소각장이 밀집되면서 주민들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도가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입법 보완을 하면 어떤 지역 총량제라고 해야 됩니까? 상한제를 좀 정해서 어떤 국토 면적에 비례하거나 적어도 근접하는 방식으로 한 지역에 이렇게 일방적 피해를 받도록 하는 이런 현재의 상태는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 피해에 주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현행법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렵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특정 지역에만 쓰레기장이 집중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입지를 제한하거나 또는 그런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돼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충북에서는 그럼 어떤 공약을 요구해야 되고 또 각 정당에서 각 캠프에서는 어떤 공약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충청북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 규제의 부산물로서만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수도권 규제가 풀리는 순간 충청권에서는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청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충청권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달라. 서울을 중심으로 부속도시 또는 부속지역처럼 충청권이 발전해서는 안 되고 이제 대전, 세종, 천안,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충청권이 중심이 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메가시티가 형성되려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 전체를 이쪽으로 연결해 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선 이런 국면에서는 충청권 또 충북이 자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요구해야 될 그런 인프라, 그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충청권 광역철도가 될 수 있고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 예, 그 광역시티도 기존의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처럼 정상적인 투자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고속철이라든가 지하철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공약 개발을 하는 캠프에다가 지속적으로 이 충청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서 개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약속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관련 정책에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애 낳아서 막막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교육도 그렇고 우리 사는 곳 집도 장만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애까지 낳아버리면은 그 애에 들어가는 그만큼의 자금적인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안 되면은 솔직히 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정책 같은 거나 집값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결혼하는 것도 좀 많아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청년 취업이 어려워서 청년들이 좀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당
청년층이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노동 강도가 좀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 개선이나 이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잘 법적으로 구축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49일. 이제라도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정책 대선이 돼야 합니다. 정책 토론, 어떤 공약 대결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토론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도 하나씩 던지고 윤석열 후보도 하나씩 던지고 하게 되면 그 정책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은 환호하겠지만 그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위한 국민들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둘이 토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대통령에게 뭐 바라는 점이랄지 아니면 이런 자질의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차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가요?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후보였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양강의 틈사군에 있고 일본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웃 같지 않은 적대적인 국가도 있고 또 이제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그 국가들 틈새에 있다 보면 어느 한 이념에 매몰돼서 국가를 몰고 가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느 당 후보가 되더라도 상당히 좀 실용적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면 이념을 넘나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5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오는 3월 9일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49일 남았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이번 선거 역시도 정책과 공약 부재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과연 어떤 후보가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표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딱히 바라는 건 없고 당선되시는 건 축하드린다고 미리 말하고 싶네요. 대통령님 모든 손자들 좀 취직 좀 잘 되게 그저 일거리 좀 많이 만들어 주셔요. 손자들 취직 잘 되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또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해요. 내세운 공약에서 절반 이상은 지키셨으면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하네요.